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입니다. 며칠 전 제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우선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평범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내고 바늘구멍보다 더 좁다는 취업시장에서 무탈히 원하던 회사에 취직하여 지금은 2년차에 어엿한 직장인입니다. 사실 2년차 직장인이 많이 벌어봐야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다행히 부모님께서 저 결혼할 때 서울에 전셋집 정도는 마련해 주셨고, 차도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던 중형 세단까지 물려받아서 2년차 회사원 치고는 퍽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2살 연상으로 회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남자는 저밖에 없어서 다른 여자 직원분들이 하기 싫다며 미루고 미루어온 마감 시한이 얼마 안 남은 일까지 억지로 도맡아 밤낮 없이 야근에 시달리고 일에 찌들어 매일매일 몸이 축나던 와중 파견 사원으로 들어온 저의 아내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수수하고 차분한 매력이 있는 여자로서 회사 생활이 이미 6년 차에 접어든 베테랑으로 일이면 일, 눈치면 눈치, 사무실의 모든 일에 능통한 어엿한 멋진 직장인이었고, 혼자 하기 벅찬 일까지 눈치 빠르게 자기 일인 양 해내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호감이 간 건 사실이었으나, 이제 취업한 지 갓 1년도 안 된 사회초년생이었기에 제 앞가림하기에도 코가 석자라 연애는 먼 미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는 잔업과 미숙한 저의 일처리로 인해 아내의 파견 날짜가 끝나는 날까지 어쩔 수 없이 둘이 딱 붙어 다니게 되었고,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내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사귀게 되고 1년 전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빨리 결혼할 마음은 없었지만 파견 마지막 날 밤 10시가 다 되어 어두컴컴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얼굴이 새빨간 채 손까지 벌벌 떠는 채로 제게 프로포즈하는 아내의 모습에 생전 느끼지 못했던 사랑스러움과 이 여자를 내가 평생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 솟구쳐 결혼하게 되었지요. 사귀는 동안에도 아내는 여타 제가 사귀었던 여자들과는 다르게 검소하고 소박하고, 제가 저녁 식사를 사면 자기는 얻어먹고만은 못 산다며 꼭 후식으로 커피에 조각 케이크까지 책임졌고, 기념일마다 제게 고가의 선물들을 바랬던 전 여친들과는 달리 사회초년생이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안 된다며 어린 게 돈이 어디 있냐고 제 이마를 한 대 콕 쥐어박으며 6년차 직장인을 무시하지 말라고 고가의 넥타이에 노트북까지 제게 선물로 사줬었고, 일하느라 피곤하지 하며 점심시간에는 손수 만든 도시락에 몸에 좋은 홍삼 영양제까지 항상 챙겨주곤 했지요. 뿐만 아니라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밤일까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목석처럼 누워있으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며 저만 봉사하는 듯 하던 잠자리가 이렇게 즐거운 거였나 싶을 정도로 남자의 몸에 대해 정말 잘 알아서 저를 매일 밤마다 만족시켜 주었죠. 나중엔 제가 안달복달할 정도였으니까요. 제 아내의 집안은 저와는 다르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평범하다고 느끼며 살아왔던 저의 환경들이 아내를 생각하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피부로 느껴질 만큼이요. 학창시절 내내 고액과외까지는 아니었지만 수준 있는 학원도 과목별로 빼놓지 않고 다니고 과외도 받았고, 참고서나 인터넷 강의 등 제 공부에 관련된 일에 저의 부모님께서는 단 한 번도 곤란한 기색 없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죠. 대학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등록금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었으며, 이렇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남들 다 하는 그 흔한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본 적 없이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럴 시간에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스펙 쌓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맞다며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하지만 아내는 사업에 실패하며 연대보증인으로 모든 빚을 어머니께 지우고 도망가서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아버지의 빚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참아가며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식당 일부터 인형탈, 전단지 알바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이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어찌저찌 졸업했지만 대학까지 꿈꾸기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은사님의 추천으로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가 일을 하다가 저희 회사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불행 중 다행인 건 제 아내는 돈에 관한 센스가 굉장히 밝아 회사원 박봉으로 한창 불장이던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돈을 한 방에 벌어 드디어 아버지의 빚을 청산하고 자유로이 살게 되었다고 했죠. 좋게 말하면 수에 정말 밝은 거고 나쁘게 말하자면 돈에 약간 민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만큼은 정말 아낌없이 쓰곤 했죠. 저는 여지껏 일하며 몸이 축난 제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 저와 결혼했으니 이제 일은 그만하라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자고, 내가 너 하나 건사 못하겠냐고 이야기했고, 한사코 말도 안 된다던 아내는 마지못해 제 말을 듣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정말 전업주부가 천직인가 싶을 정도로 여태까지 일하느라 요리나 가사일엔 본인은 소질이 없다던 말과는 다르게 완벽한 살림을 해내주었고, 매일같이 맛있는 진수성찬 삼시세끼에 늘 깨끗이 다려진 와이셔츠, 보송한 햇빛 냄새 가득한 이불, 일에 치여 힘든 저를 밤마다 미칠듯이 만족시켜주는 정말 완벽한 아내 그 자체였죠. 그런 저희에게 딱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조바심 느낄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평생을 알콩달콩하게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을 보며 아이까지 해서 둘이 아닌 셋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제 욕심 때문이기도 했죠.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보며 아이는 하늘이 점지해 주시는 거다, 착한 네 아내에게 부담 지우지 말고 언젠간 생기겠거니 하며 나중엔 아이 없던 신혼생활이 그리울 거라고 좀 더 부부끼리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며 즐기려무나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괜한 조바심을 냈구나 하며 더욱 아내에게 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밖에서 일하다 집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우울해진다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 같다고, 집안일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다 해낼 테니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요. 앞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저한테만 혼자 그런 짐을 지우게 할 순 없다고, 대신 예전처럼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하겠다고 하길래 저는 조금은 서운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지만 예전 은사님의 도움으로 하루에 4-5시간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편한 사무직에 취직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잘 됐다며 그날 저녁 와인 파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 아내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아내는 오후 2시에 출근해서 저 오기 전 저녁 6시 정도에 퇴근하는 패턴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에 오기 전 아내는 무조건 샤워를 하고 저녁을 차려놓곤 했는데, 샤워를 하든 뭘 하든 생전 뿌리지도 않던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온 집안이 향수 냄새로 진동을 할 정도였고, 갈수록 옷차림도 뭔가 회사원에는 맞지 않는 옷차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긴 코트로 가리긴 했지만 아내는 짧은 미니스커트에 연한 살구색 스타킹, 10cm 가까이 되는 높은 하이힐에 어디서 난 건지 알 수 없는 고가에 딱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까지, 점점 더 저는 제 아내의 직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타 증거도 없이 집안일에 밤일까지 완벽하게 착착해내는 아내에게 뭐라고 하자니 저만 쪼잔한 모자란 남자인 것 같고, 소인배같이 느껴질까 두려워 다른 사람에게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내왔습니다. 아내도 딱히 제가 물어보지 않으니 제게 평소처럼 살갑게 대해주며 아무 일 없이 지냈지만 어딘가 모르게 벽 같은 게 생기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던 어느 날, 그날은 야근의 회식으로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아내에게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새벽 1시는 돼야 들어갈 것 같으니 저녁 먼저 먹고 쉬고 있으라 말했죠. 아내는 알겠다고 편하게 먹고 천천히 들어오라고 했고, 저는 그날 부장님에게 잡혀 1시에 들어오겠다던 말이 무색하게 새벽 4시까지 그냥 줄창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와 보니 새벽 4시 반이었고, 아내는 어떻게 된 건지 옷도 갈아입지 않고 퇴근한 채로 술이 떡이 된 채 취해 골아떨어져 잠들어 있었죠. 역시나 옷차림이 말도 안 되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웬 호피무늬 몸에 딱 붙는 원피스에 망사 스타킹을 신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옷차림을 하고 생각하던 찰나 아내가 잠결에 뒤척이며 손으로 들고 있던 가방을 쳐서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안에서 소지품들이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새빨간 립스틱과 향수, 거울, 그리고 웬 약통이 쏟아져 나왔죠. 약통을 보니 아내가 수시로 챙겨 먹던 영양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영양제와 함께 조그마한 종이도 같이 나왔는데 꼭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 복용해야 하고 그 외 하루라도 빼먹으면 효과가 떨어지니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메모와 캘린더에 날짜를 체크해 놓은 종이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짜를 의미하는 거며 도대체 무슨 영양제길래 이렇게 맞춰서 먹어야 하는 거지? 하며 생각하던 찰나 아내가 물 하면서 깨려고 하길래 얼른 그 약만 제 주머니에 넣고 가방을 정리해서 제자리에 놔둔 후 테이블에 물만 살짝 가져다 놓고 저도 잠든 척을 했습니다. 밤새 그 약이 뭔지 궁금하여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다음날 아침 아무렇지도 않게 새벽같이 일어나 전날 봤던 야한 옷차림에 빨간 립스틱은 온데간데 없는 수수하고 평소와 같은 아내가 웃으며 얼른 일어나라고 지각하겠다고 해장국을 끓여놓고 얼른 먹으라고 저를 깨우며 재촉하고 있었죠. 그간 밤에 봤던 모든 것들이 제 꿈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디로 아침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꾸역꾸역 먹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오기 전 역 앞 카페에서 오래전부터 약사로 일하던 20년지기 불알 친구와 잠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머리로는 아내를 의심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완벽한 아내를 의심하면 벌 받을 거라며 저를 타일렀지만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 가득 차 도저히 이 의심을 끊어내지 않으면 평생 아내를 믿지 못할 것만 같아 힘들게 결정했죠. 그렇게 카페에서 간단히 친구와의 인사를 마치고 단도직입적으로 약통을 꺼내 보여주며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무슨 약이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약간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너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거야? 하면서요. 그 친구는 제가 결혼하고 속내를 이야기하며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던 걸 유일하게 알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할게. 이거 와이프 가방에서 나온 거야. 무슨 약이야? 하며 메모도 함께 보여주었죠. 제 친구는 처음에 얼버무리며 제 눈치를 한번 보며 말을 아끼더니 제가 빨리 말하라고 계속 채근하자 한숨 한번 쉬면서 제이야, 이거 피임약이야. 너도 피임약이 뭔지는 알지? 경구 피임약이고 7일 동안 매일 빠짐없이 정확히 시간 맞춰 먹어야 효과가 더 뚜렷해져. 그리고 이 옆에 약은 하더니 말을 흐리더라고요. 아마 피임약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벌벌 떠는 제 손을 보며 안쓰러웠던 거겠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친구에게 경호야, 나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이 조그만 약은 또 뭔데? 얼른 대답해봐. 라고 재촉했고 나머지 알약의 정체는 정말인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약은 바로 사우피임약이었죠. 이건 사우피임약인데 보통 관계 후 24시간 안에 먹으면 거의 다 피임된다고 보면 돼. 이 약의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부정출혈 등이 있지. 근데 이걸 왜 재수씨가... 며칠 전 생각을 잘 해보니 아내가 갑자기 속이 안 좋고 메스껍다고 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제가 급하게 죽을 사다 준 적이 있긴 했습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최근 잦은 회식으로 퇴근하는 시간이 아내와 맞지 않아 마지막 잠자리가 벌써 한 달이 다 돼갈 정도였고
도대체 사후 피임약을 왜 아내가 들고 있던 건지 속 시원히 의심을 풀고자 친구를 만나던 거였는데 오히려 의심만 더 늘어서 도저히 아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아내와는 얼굴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로 몇 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대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괜히 저 혼자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해볼 걸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착잡한 심정으로 시간만 보내던 와중 타 부서의 동기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점심시간 때 시간 되냐고 옥상 흡연실에서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회식 때 만났던 놈이 왜 이렇게 날 급하게 불러 하며 옥상으로 올라갔죠. 그 친구는 저와 입사 동기로서 진중한 성격에 과묵하기로 소문난 몇 없는 남자 직원 중 한 명이었죠. 처음엔 뭐 잘 지냈냐는 등 시덥잖은 이야기나 하길래 야 임마 며칠 전에 봤는데 뭘 잘 지내? 담배나 같이 피려고 보자고 한 거야? 짜식 그럴 거면 그냥 오라고 하지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그래? 하면서 웃으며 이야기했더니 생전 처음 보는 굳은 표정으로 제게 어렵사리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며칠 전에 과장님이랑 회식 자리 한 거 알지? 그 후에 3차까지 넘어서 과장님 단골인 XX 모던바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어 하면서 또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뭘? 재미있었냐? 하긴 거기 아가씨들 물 좋기로 소문나서 과장님이랑 부장님이 제일 좋아하던 가게 아니야? 근데 거기 너무 멀다고 최근엔 자주 안 가신다고 하더니 또 거길 갔어? 라고 물었더니 또 얼마 전 제 약사 친구에게서 본 듯한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끝을 계속 흐리길래 답답해서 다그치듯이 물어봤죠. 야, 할 말 있어서 불렀으면 똑바로 말해. 도대체 왜 그러는데?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어렵사리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모던바에서 제 아내를 만난 것 같다고. 혹시 아내 옷 중에 호피무늬 딱 붙는 원피스에 망사 스타킹, 빨간색 하이힐 있냐고. 워낙에 튀는 옷차림이라 어두컴컴한 바 안에서도 훤히 보여 기억이 난다고. 그런데 결혼식 할 때 딱 한 번밖에 안 만나봐서 제 아내의 얼굴이 약간 긴가민가 하긴 한데 자기가 아무래도 영업직이기도 하고 직업병으로 남의 얼굴은 한 번 보면 못 잊어먹는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맞는 것 같다고. 이대로 말 안하고 묻고 살자니 회식 때마다 도저히 제 얼굴을 볼 낯이 없다고 어렵사리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그 옷차림을 왜 모르겠습니까? 약사인 불알 친구를 만나기 전날 술에 떡이 돼 잠든 제 아내의 옷차림이었죠. 그 후로 그 옷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진 않았지만요. 저는 일단 자기 잘못도 아닌데 무슨 큰 죄 지은 양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제 동기를 달래고 어려운 말 꺼내줘서 고맙다고, 다음에 술 한잔 사겠다고,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일터로 돌려보냈습니다.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알바가 이런 거였나? 물장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생각의 꼬리를 물어 멈추지 않았고 아무래도 이건 더 이상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다 하며 집에 가서 아내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웬일로 아내가 집에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짙은 화장을 하고 그때 가방에서 쏟아졌던 그 빨간색 립스틱까지 칠하고서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밥 차려주고 잘 다녀오라며 웃으며 뽀뽀하던 아내가 갑자기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이혼을 하자고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어안이 벙벙해진 제게 아내는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이 너무 적어서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 혼자 외벌이이긴 하지만 남자 직원이 귀한 만큼 해가 지날수록 연봉이 팍팍 올랐고 부부 둘이서 사치만 하지 않으면 아내가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벌고 있었기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뻥져 있는 와중에 아내는 그런 제게 쐐기를 박듯 앙칼지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 예전부터 사실 전업주부가 꿈이었어. 전업주부라도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배울 거 배우면서 요리 교실이라던가 꽃꽂이라던가
뭐 그런 거나 배우면서 고상하게 살고 싶었어. 내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업주부랍시고 죄다 남편 잘 만나서 벤츠에 아우디 타고 다니면서 남편 카드로 해외여행에 백화점 오픈런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나만 구질구질하게 네 눈치 보면서 쥐꼬리만큼 받는 월급으로 벌벌 기면서 사는 거 정말 이젠 지긋지긋해. 솔직히 말해서 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 요새 물가 올라서 장난 아닌 거 알지? 그런 거 네가 주는 월급으로 다 충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꼴랑 생활비로 200도 안 주면서 뭘 다 해주길 바래? 이 정도만 돼도 감지덕지 아니야? 네가 남자로서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일해야 하잖아. 정말 짜증나네 하면서 갑자기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제 아내가 저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소하게 용돈벌이나 하면서 저한테 부담 안 지우겠다 시작했던 일을 마치 제가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등 떠민 양 일한 것 마냥 말하더라고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며 제게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하는 아내를 그 순간에도 저는 사랑했고 사랑한 만큼 엄청난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손잡고 둘이 예쁘게 살자고 얼마 전까지 말하던 아내였는데 알고 보니 피임약까지 먹어가며 저와의 임신을 미루고 있었고 그 일을 묻어가면서 애써 아니라며 혼자 앓으며 삼켜왔던 걸 아는지 모르는지 더욱 저를 거칠게 밀어내는 아내에게 등신처럼 한 번만 더 이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더 잘하겠다고, 내가 더 많이 아껴서 생활비 더 주겠다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힘들었던 가정 환경 때문에 아내가 잠깐 이렇게 된 거겠지. 내 아내의 마음을 내가 몰라주었구나 싶어 다시 기회를 달라며 붙잡는 저에게 아내는 더욱 믿기 힘든 말을 해댔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일하는 곳에서 만났고 서로 첫눈에 반했어. 운명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야. 너와의 결혼 정말 후회돼. 덕분에 이혼녀라는 낙인까지 찍혀야 하잖아? 구질구질한 네 뒤치다거리까지 하면서 여태 참으며 지내왔으니 이제라도 남편 도리 해줘. 좋게 헤어지자. 너한테 이제 눈꽃만큼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아. 라며 아내는 제 앞에서 뻔뻔한 표정으로 자신의 불륜을 당당하게 밝혔고, 그런 아내를 보며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마음, 슬픔, 모든 것이 교차하는 와중에 나중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 것이며 허무함과 슬픔이 나중엔 분노로 변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저도 악에 받쳐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놈이냐고, 뭐 하는 놈인지는 알자고. 들어봤더니 가관이었습니다. 볼장 다 볼 사이라고 생각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던 자신의 과거 이야기까지 술술 털어놓았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던 자신에게 평범한 사회생활로는 도저히 가난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 고등학교 때부터 원조, 스폰까지 받아가면서 물불 안 가리고 밤일을 시작했고, 제게 은사랍시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은 알고 보니 아내에게 물장사, 밤일을 처음 소개시켜 주었던 이 근방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마담이었고, 최근 마담에게 물 좋은 데서 술만 따라주면 예전에 받았던 시급의 3배는 더 쳐주겠다고, 유부녀 수요가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해서 저와 결혼하고 다시 밤일을 시작했고, 하다 못해 이젠 2차까지 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찬 와중에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도 줄줄 이야기를 해대더군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남자 너랑은 다르게 중견기업 CEO야. 최근 가게에서 만나게 됐고 얼마 전 주식이랑 비트코인으로 3천억 정도를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런 남자가 나를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내가 너 따위 월급쟁이가 눈에 차겠어? 하면서 손끝으로 가리키는 곳엔 언제부터 들고 다닌 건지 알 수 없는 고가의 가방이 있었고, 아내의 손목엔 명품엔 문외한이던 저도 한눈에 알아볼 만큼의 비싼 시계와 주얼리들이 줄줄이 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벌써 대단한 사모님이라도 된 양 저를 하찮은 벌레 보듯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같은 남자인데 어쩜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지?
누군 사장님의 주식으로 3천억까지 벌었는데 누군 한 달에 생활비로 300만원도 못 주는 구질구질한 남자라니. 그 사람과 당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이에 대한 모욕이자 신뢰야.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질 정도야. 라며 저를 사정없이 깔아뭉갰고, 듣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나도 너 같은 걸레년이랑은 도저히 못 살아. 그런데 이혼 유책은 다 너한테 있으니까 위자료는 네가 나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알지? 그렇게 돈 좋아하는 네가 나한테 물어줄 위자료나 있으려나 모르겠네. 너 돈 하나도 없잖아. 라고 한마디 쏴붙였더니 아내의 미소 띈 얼굴이 잠시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마음대로 해. 그 사람이 네 월급만큼 쥐꼬리만한 이혼 위자료 정도는 충분히 내줄 수 있어. 그 사람 너랑은 다르게 배포가 크거든. 너랑 비교하지 말아줘. 라며 뭐가 그리 우스운지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고, 저에게 결혼 생활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너보다 빨리 일어나서 밥하고 집안일 하는 것도 얼마나 지겨운지 네가 알아? 그 쉰내나는 속옷 손빨래 하는 것도 이제 지겹고 밥도 앞으로 안 해줄 테니 그렇게 알아. 이혼해주기 전까지 이 집에서 끝까지 눌러 앉아 있어 줄 테니까 알아서 생각해.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야. 하면서 같이 있는 동안 정말로 아내는 집안일은커녕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자기 빨래랑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저도 익숙하지 않았던 집안일과 청소, 빨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일을 부득부득 갈며 회사 일과 집안일을 하는 와중에 제 아내는 그 상황이 재밌어 죽겠다는 듯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러는 와중 네가 돈을 너무 못 벌어오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마음 편하게 가져본 적이 없겠지?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억울했죠. 아내가 말한 것처럼 돈을 안 준 게 아닙니다. 기념일, 크리스마스, 생일 단 하루라도 안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완벽한 내조를 해주는 아내에게 고마워서 명품 지갑과 가방, 크리스마스 한정, 명품 화장품에 피부 관리까지 하라고 제 카드를 줬고, 해외여행도 주기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뭘 이렇게까지 챙겨주냐며 제 품 안으로 파고들곤 했는데,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죠. 오히려 저야말로 입사한 이후로 제 구두 한 켤레 사본 적이 없고 몇 년째 유니클로에서 3개에 10,000원 주고 산 티가 전부입니다. 이런 여자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런 여자도 며느리라고 착한 여자랑 결혼해서 이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며 좋아하던 제 부모님의 얼굴과 비참한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와중에도 끝끝내 저에 대한 불만과 폭언을 쏟아내는 제 아내를 보며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매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갑자기 의자를 발로 차며 쥐꼬리만큼 월급 벌어오는 저소득자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나까지 가난뱅이가 되는 기분이야. 이혼 전까지 이 아파트에 눌러 앉아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 서류 작성해서 알아서 엄마 집으로 보내. 아주 뾰루퉁한 그 낯짝을 보고 있자니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안되겠네 하더니 자신의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에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고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정신이 나가 미쳐 돌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의자로 쳐서 부서져버린 제가 좋아하던 꽃병을 치우며 제 마음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 새끼가 도대체 뭐하는 놈인지, 진짜 3천억이 있는 놈이 미쳤다고 술집에서 만난 저런 달고 달은 술집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궁금해져서 당장 그 길로 흥신소에 의뢰해 저 새끼의 신상 정보와 저것들의 불륜 증거들을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몇 날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민사로 저것들한테 위자료라도 뜯어내지 않으면 제가 열통 터져서 제명엔 못 살 것 같아 샅샅이 자료를 수집했고, 그 와중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천억 자산가의 CEO라던 놈은 사실 알고 보니
직업도 없이 고등학교 졸업 후 여태 백수로 지냈던 놈이었고, 그냥 백수였으면 말도 안 하는데 결혼 사기로 이미 전과까지 있던 덜 떨어진 놈이었죠. 어머니가 자영업을 하긴 했는데 어디서 사업한다고 말하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동네 구멍가게 작은 음식점이었고, 주식으로 큰돈 벌겠다고 가게에서 흥청망청 써댔던 돈도 사실은 늙은 아버지의 퇴직금이었다죠. 그냥 나이 드신 아버지의 노령연금이나 타먹으며 놀고 먹은 정신나간 사기꾼 백수 새끼였죠. 그리고 아내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3천억 자산가의 안주인이 돼서 흥청망청 돈이나 쓰고 다닐 거란 생각에 헛된 꿈에 부풀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이런 사기꾼의 거짓말에 의심 하나 없이 쉽게 속아 넘어간 아내에게 저는 다시 한번 크게 실망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나머지 불륜 증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여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제게 울며 불며 매달려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처음에 흥신소에서 그 불륜남 새끼의 정보를 받았을 때 너무 웃어서 배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저런 모자란 새끼인 줄도 모르고 멍청한 여자, 그냥 세상 물정 모르던 퐁퐁남이었던 나한테 빌붙어서 평생을 살았으면 다시 그 밑바닥 술집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고 모자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흥신소 직원조차 그 새끼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해주며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죠. 며칠 후 아내가 보낸 서류에 저는 사인을 해서 보냈고, 변호사를 대동하여 아내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런지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륜남과 아내에게 최고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고, 아내는 그 와중에도 뻔뻔하게 여유로운 미소를 보이며 얼마나 되든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그 사람한텐 푼돈이거든요 라며 오히려 저와 변호사를 내려다보며 생긋생긋 웃음을 지었고,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는 옆에서 웃음을 참느라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곧 사모님이 될 것처럼 얼마나 도도한 척을 하는지, 그런 것도 한때 내 아내였다니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 한숨이 다 나올 지경이었죠. 아내는 위자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관련 서류에 모두 사인을 한 후에 아주 홀가분한 표정을 지으며 카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애초에 불륜을 저질렀던 아내가 먼저 원한 이혼이었고, 위자료나 나머지 재산에 관해서도 매우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이혼은 일사천리로 빠르게 끝맺음 되었습니다. 이혼남이라는 꼬리표가 붙긴 했지만 저런 년을 위해 평생을 소처럼 일하며 누구 애인지 알 수 없는 애까지 낳아 병신처럼 내 아이인 줄 알고 퐁퐁남처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라도 알게 돼서 빨리 이혼하여 정말 다행이다라며 제 자신을 위안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위자료 지급일이 가까워지고 있던 어느 날 제 아내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혹시 이제라도 그 새끼에 대해서 안 건가 싶어 그 상황이 너무 재밌는 나머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울먹거리며 혹시 이 모든 거 다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 그이 어쩌고 하면서 살살거리더니 제게 그 새끼 나한테 사장이라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고 돈 한 푼 없는 머저리 새끼였다고. 전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유쾌한 웃음을 지으며 그래? 난 몰랐는데? 그러게 잘 알아보고 이혼하지 그랬어 라고 비아냥거렸더니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죠. 그 새끼 내가 설마 진짜 이혼할 줄 몰라서 오히려 당황스럽다고, 유부녀라 뒤탈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하룻밤 놀다 먹고 버리려고 했는데 진심으로 자기가 한 거짓말을 믿고 이혼녀가 돼가지고 나타나서 곤란하다고. 술집에서 하룻밤 보내는 여자한테 뭘 사실을 말할 필요가 있냐고. 그냥 있는 척 좀 해대봤는데 들러붙을 줄 꿈에도 몰랐으니 다시 네 남편한테 돌아가서 네 알아서 살라고 했다고. 거기까지 말하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제게 내야 할 위자료만 잔뜩 남은 저의 예전 아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위자료 따윈 내주지 않겠다는 그 남자의 말에 너무 열이 받아서 전화를 끊은 후 제게 바로 연락을 한 것이었죠. 그제서야 저희 예전 아내는 이혼하자고 표독스럽게 이혼 서류나 집어던지고 도도한 척을 하더니 그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시작하자. 우리 역시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이때까지 말했던 건 그저 긴 인생에서 보면 짧은 해프닝에 불과해. 단단한 부부가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나뿐이고 당신도 마찬가지지? 나 사실 당신 아이 임신했어. 라며 정신나간 말을 하는 뻔뻔한 예전 아내를 보며 다시 한번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딱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너 같은 년이랑 다시 만나는 일은 아마 죽을 때까지 없을 거야. 한 번 더 전화 오고 귀찮게 굴면 접근금지 신청할 테니까 그리 알고, 다음 달 말까지 위자료는 꼭 일시불로 입금해. 알았지? 뭐 그 돈 그 새끼가 안 내주면 네가 좋아 죽는 술집에서 몸 팔아서 보태던지 알아서 하도록 해.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거의 매일같이 전화에 문자까지 왔지만 저는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예전 아내의 어머니가 저희 회사 앞에 찾아왔죠. 본인 먹고 살기 바빠 딸의 이혼 소식도 얼마 전에 알았다고. 예전 아내는 그렇게 저희 집에서 나간 후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친정에서 지냈는데 내가 해외로 출장 가게 돼서 혼자 있기 외롭고 적적해 친정에 오게 되었다고 대충 둘러댔었죠. 아마 어머니한테는 본인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는 차마 입이 찢어져도 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불륜남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위자료 지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예전 아내는 어머니를 설득해 저와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울면서 사정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담담히 해외 출장이고 뭐고 본인 딸의 불륜으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일을 간단히 추각해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내의 어머니는 정말 자네에게 들 낯이 없네. 애비 없이 자라서 저렇게 모자라다고 자기가 못 가르쳐서 그런 거니 용서해달라며 돌아갔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어머니가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는데 아내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친정에서 있던 짐을 다 집어던지고 나가 살으라며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뭐 하는 년이길래 몸까지 팔고 불륜까지 해서 이혼까지 당하냐고, 집에서 쫓겨나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각자 살자며 냉정하게 말하는 어머니의 말에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제 아내는 예상 밖의 상황에 패닉 상태가 되어 그럼 위자료라도 당장 내달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돈이 없다고 큰 소리로 울며 악다구니를 질렀다고 했고 저는 정말 끝까지 답도 없는 년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 아내의 어머니는 제게 고개를 푹 숙이며 미안하다고 못난 딸년 대신 자기가 여태 모아왔던 현금을 조금 가져왔다고 상처난 제 마음을 고작 이런 푼돈으로 어루만질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얼굴을 봐서라도 나중에라도 용서해달라고 하시며 봉투를 내미시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신 건지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중히 고사하고 택시 태워서 보내드렸습니다. 장모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동안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와중에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예전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친정에서도 쫓겨난 후에 다시 술집에서 일하다가 몸을 하도 팔아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 술집에서도 쫓겨나 갈 곳이 없게 된 예전 아내는 다시 상간남과 연락을 하게 되어 그 집으로 들어가 부모님과 넷이 살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상간남 아버지의 병수발과 집안일까지 전부 떠맡아서 하게 되었다고. 상간남도 처음엔 사람 구실이라도 하는 척 택배일도 하고 일용직 노가다도 다니고 하더니 지금은 아예 아무것도 안하고 아버지 병수발에 나가서 돈까지 벌어오라며 닭달까지 하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놈의 애까지 뵈서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울면서 하소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일은 생각 하나도 못하고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불쌍하다는 동정이 들기는커녕 너무나도 통쾌하고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며칠 지나 아내에게서 위자료가 전액 입금되었고 예전 아내가 전화가 와서 받아봤더니 사채까지 써서 보낸 위자료라고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다시 용서해줄 마음이 없냐고 뻔뻔하게 또 정신 나간 소리를 해대길래 이제 더 이상 유쾌하지도 않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곧 애기 태어난다며? 축하한다. 3천억 있는 자산가랑 잘 키워보도록 해. 월 300씩 생활비 못 갖다주는 구질구질한 전남편인 나한테 이러지 말고 잘 지내. 앞으로는 네 남편한테 잘하고. 하긴 저소득층인 나한테 사장 부인인 네가 왜 이러는지 나는 아직도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했더니 할 말을 잃었는지 더 이상 예전에 제 아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저는 먼저 조용히 전화를 끊어주었습니다. 기대도 안 하던 위자료까지 무사히 다 받았으니 편안해진 마음으로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앞으로 솔로 인생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제 긴 말도 안 되는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